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조선이 건국되어지고 태조, 이성계, 그리고 태종, 세종, 성종, 세조, 성종의 업적들,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조선을 안정화시켰는지, 그리고 유교통치 체제를 완성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면 조선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굴러갔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직으로, 중앙정치 조직은 어떠하였는지, 지방조직은 어떻게 했고, 관리는 어떻게 뽑았고, 그리고 군사제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이러한 조선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중앙정치 조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정치 조직을 보면은 이제 먼저 공론정치다. 조선은 공론정치를 표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력 분산과 언론 활성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구들이 만들어지는데 서로 견제하고 또한 여론을 형성해서 국가 정책에 입안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공론이라는 것 자체가 대간, 사원부와 사간원, 고려시대도 대간이 있었죠. 대간의 언론을 의미했지만 점차 관료뿐 아니라 유생들, 지방에 있는 유학생들, 제하에 있는 관직에 나오지 않은 사림들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언론, 이야기도 공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론 정치가 활성화됐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고요. 물론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는 이런 공론 정치가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지면서 붕괴되긴 하지만 어쨌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졌던 조선시대 정치가 아니라 여러 신하들과 왕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던 그런 정치가 바로 조선시대의 공론 정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요한 의정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자, 의정부는요, 국정을 협의하고 정사를 총괄하는 최고기구입니다. 최고에서 사교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영의정 있고 좌의정, 우의정 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국무총리와 부총리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의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의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삼정승, 정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의 행정을 담당하는 육조의 최고 우두머리, 요즘으로 장관을 뭐라고 합니까? 판서라고 했죠. 이런 육조 장관인 판서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면은 시키는 대로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조선시대 왕은 의외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극 보면 알잖아요. 왕이 뭐 시키면은 신하들이 다 엎드려서 전하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안 된다고 엎드려 있으면은 왕도 어쩔지 몰라 해요. 그래서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이제 마음대로 했던 왕 누가 있어요? 연산군 있죠? 마음대로 하다가 쫓겨났죠. 네,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재상들 간의 합의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최고 기구가 의정부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육조 보겠어요. 육조는 국가의 행정을 분야별로 맡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육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호, 예병, 형공, 육조가 있죠. 2조 같은 경우는요, 뭐 담당합니까? 2조 같은 경우는 인사, 문관에 대한 인사 같은 거 담당하고요. 호조 같은 경우는 재정 담당하게 돼가지고, 예조는 예법이나 외교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 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병조는 군사 업무라든지 무관에 대한 인사를 담당했죠. 2호 예평, 형조는 형법 관련된 것들 하고, 공조는 뭐 수공업이라든지 건설, 토목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것이 바로 공조가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 실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육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정원은 국왕 비서기구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국왕 비서.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에서 도승지를 비롯해서 도승지, 자승지, 우승지, 동부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이런 식으로 해서 6명의 승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6명의 승지들이 번갈아가면서 왕위를 이제 보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의금부는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관입니다. 국왕 직속이에요. 그래서 뭐 잔챙이들, 도둑, 이런 애들 취급하지 않아요. 대역 사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영모 사건이라든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왕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은요, 그렇죠. 최고 교육기관. 요즘으로 치면 최고 좋은 대학, 대학교 이름은 되지는 않을게요. 자, 성균관. 그래서 지금
성균관 대학교 안에 실제 입구 정문에 들어가서 이제 성균관대 서울 캠퍼스, 문과대 캠퍼스 들어가면은 이제 오른쪽에 성균관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성부는 수도 한성의 행정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한성부가 되겠고요. 춘추관은 역사서 편찬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춘추관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하면 역사책이죠. 조선왕조실록. 그래서 조선만큼 꼼꼼하게 역사를 기록한 나라는 세계 어느 역사를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조선왕조실록은 대단하죠. 그래서 당시에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을 맡은 직책을 맡은 사관들은 어느 정도였다고요? 왕이 야 이거 기록하지 마 라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기록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할 정도로 뭔가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그렇게 쓰여진 역사책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사입니다. 3사. 고려시대에도 3사 있었죠? 근데 고려시대 3사하고는 다릅니다. 고려시대 3사는 재정 업무, 곡식의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면, 조선시대 3사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사는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세 개를 3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부는 감찰, 관리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거죠. 풍속 교정. 그리고 사관원은 간쟁, 간원, 홍문관은 경연, 왕의 자문 역할, 이렇게 각각 역할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이야기할 때 같이 힘을 합해서 또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과 대신들을 견제하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언론 기능을 담당하면서 권력이 어느 한쪽에 독점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3사이고요. 조선시대로 치면 저는 제가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기구, 가장 조선시대만의 특색이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사의 언관, 말하는 관직이죠. 3사의 언관은 벼슬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벼슬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임명됐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엘리트 코스예요. 엘리트 코스. 그리고 이제 정책을 비판하고요, 견제도 하고요, 정책에 이제 사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이런 3사의 언론 활동은 국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그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헌부와 특히 이제 3사 중에 사헌부와 사관원의 관리들이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시대 대간의 역할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정치조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행정구역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지방행정구역을 보도록 하면요. 고려시대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전국을 8도로 나눴습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 밑에 군현을 설치했어요. 고려시대는 오도도 있고 양계도 있고 경기도 있고 되게 통일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조선은 도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8도로 나누고요. 도 밑에 군현을 설치하고 그리고 고려시대, 신라시대에 있었던 특별행정구역인 향부곡소를 다 없애버렸어요. 향부곡소를 다 없애버리고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고요. 또 고려시대는 주현과 속현이 있었죠. 관리가 파견된 곳이 있고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곳이 있었죠. 근데 조선시대는 진정한 중앙집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관리가 모두 다 파견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에 다 왕의 명령, 왕의 통치력이 미칠 수 있도록 중앙집권 체제를 진정으로 완성한 시대는 바로 조선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도에는요, 관찰사를 파견하는데요. 우리 8도 지도 볼까요? 지금과 비슷하죠. 경상도. 경상도는 왜 경상도입니까? 그렇죠. 모든 8도는 중요한 도시,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 두 개의 이름을 앞글자를 땄죠. 그래서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함경도는 함흥과 경흥, 평안도는 평안과 안주, 경기도는 경기도는 딴 거 아니고요. 서울 경자의 근기 기자, 서울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그럼 관찰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도의 행정을 총괄하여 관할 지역의 수령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팔도가 있으면 밑에 부모, 군현 이렇게 수령들이 파견되어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경기도 있으면은 수원시장, 평택시장, 뭐 안성시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시장들이 수령이라고 보면은 위에 도지사는 관찰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찰사는요 종2품에 비했어요. 종2품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시대의 판서들 6조의 판서들이 정2품이거든요. 정2품이니까 판서들보다 반등급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장관급이라는 거죠. 장관보다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거겠어요. 반면에 고려시대에 5도에 파견되었던 안찰사는 약 5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안찰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힘도 세고요. 그리고 임기도 고려시대는 약간 임시직이었는데 임기도 있고 밑에 부하들도 딸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밑에 있는 수령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사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수령입니다. 수령. 자, 각 9년에 파견되어진 것이 수령인데요. 뭐 부사, 목사, 군수, 현감, 현령 이렇게 직함을 불리는 사람들이 수령입니다. 그래서 뭐 부사, 군사에서 이제 각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파견되어지는 수령의 급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큰 유수분 뭐 이런 데 등 되게 부사가 파견되어지고요. 뭐 전주목, 나주목 이런 큰 도시에도 목사라고 하는 이제 목사 그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그런 높은 고위 등급의 수령이 파견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되게 작은 고을에는 현령 뭐 6품 정도 되는 현령 이렇게 파견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령이 부사의 지위를 받거나 이러잖아요. 다 병렬적인 구조야. 다만 자기가 지방간으로 간 수령으로 파견되어진 도시가 고을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도알의 모든 군현의 수령들이 파견되어지고요.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방의 행정일도 맡아보여, 사법권도 맡아보여, 또 군사일까지 맡아보니까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왕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방에는 향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향리. 원래 고려시대부터 향리도 있었죠? 근데 향리가 고려시대보다 많이 약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며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향리가 되겠고요. 이 향리들은 이제 세습적인 아전으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지방 주민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속현이라든지 향 부곡소에서는 향리가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향리들이 단순히 그냥 수령을 보좌해주는, 수령 옆에서 그냥 허드렛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령을 좀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로 격화되어집니다. 고려는 속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향리의 영향력이 셌던 반면에 이제 조선은 속현 이런 게 전혀 없고 모든 곳에 지방관이 파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책임지는 일이 아니면은 어떠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유향소, 향청이라 불리는 유향소라는 것도 생기는데요. 유향소는 향촌 자치기구입니다. 지방 사족들이 모여서 하는 향촌 자치기구가 바로 유향소입니다. 사족이라는 건요, 사족은 선비사자잖아요. 그래서 전현직 관료와 그 가문을 통칭하는 건데요. 향촌 사회를 지배하는 이제 양반들, 그 지역의 양반들이 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향소에서 뭐 하냐면은 수령의 일을 자문하고 수령과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고 지방 여론을 수렴하고 그렇죠. 조선시대는 공론 정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이런 양반들의 의견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유교적인 예법으로 교화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유향소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수령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기도 하고 또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고 왜냐면 조선시대 수령은요 바로 뒤에 나올 거긴 한데 상피제라는 것 때문에 자기 출신 지역의 관리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수원 출신인데 선생님이 저기 청주에 수령으로 갔어요. 그럼 청주에 생전 처음 갔는데 청주의 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청주에 어떤 게 생산되고 어떠한 일들이 있으며 어떠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그 지방에 있는 양반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의회처럼 수령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를 하기도 하고, 또 향리들이 비리를 저지르나 감시하는 역할도 유향소에서 합니다. 이제 수령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고 상피제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제 향리들도 금방 떠나갈, 한 2년 있으면 떠나갈 수령의 말에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반면에 그 지역의 양반들은 평생에 같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역 양반들이 감시하고 견제해주는 것이 향리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중요한 뭔가 제도적 수단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향소를 설치해서 지방 양반들이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고 향리를 감시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유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는 상피제라는 게 운영이 되어졌어요. 상피제에서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고자 지방 간에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피제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뉴스에서 상피제라는 말 작년, 재작년 많이 나왔었죠. 서울의 모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근무하는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성적을 고쳐줬다.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이 같은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걸 상피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상피제고요. 자기 출신 지역에 가지 않는 것도 상피제예요. 그래서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거나 형제끼리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서로 짝짝꿍 돼가지고 뭔가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수원 출신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수원시장으로 임명이 돼서 갔어요. 요즘에 이제 선거로 뽑지만 당시에 수원시장으로 임명이 돼서 가면은 수원시장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막 친구들이 막 오는 거에 와가지고 강쌤 나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저기 올림픽 그러니까 뭐 수원 월드컵 경기장 매점 운영권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어떡하겠어요? 그쵸. 선생님은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하고 청탁하면은, 거절하기도 힘들고, 거절해야 되지만, 거절하기도 힘들고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아예 그 지역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방행정조직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군사제도와 교통 보도록 할게요. 자, 군사제도는요, 이제 양인 개병제라고 해서 고려시대는 똑같아요.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성이 군대를 가도록 한 것이 바로, 조선시대 군사제도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현직 관료, 우리 흔히 말하죠. 양반이라든지 학생, 공무원 학생, 향리 같은 경우는 군역에서 면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중앙군은 5위에서 궁궐과 수도를 방위하게 되어지고요. 지방군은 이제 국방상 중요 지역에 영과 진을 설치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병영에서 병마절도사를 파견하게 되어지고, 수영은 이제 수군, 해군이 있는 곳이죠. 수군절도사를 파견해서 이제 국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진군 체제였다가 진간 체제였다가 제승방략 체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뭐 영진군 있고 진간 체제에 가는데 뭐 이렇게 요즘은 좀 이게 중요하게 안 나오는데, 뭐 진간 체제 같은 경우는 각 도에 이제 크게 두 개의 병영 설치해서 주요 요충지에다 이제 거진이란 걸 더 가지고 각각 지역 방위를 하도록 한 게 이제 진간 체제가 되겠고요. 제승방략 체제 같은 경우에는 각 도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터지면은 중앙에서 장군을 보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한 군데로 딱 모아가지고 방어하는 체제, 그거를 제승방략 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잡세꾼이라고 나오는데요.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군사로 동원되는 예비군, 이쪽에 예비군이 바로 이 잡세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통신 역참제, 그렇죠? 역참, 막 말 타고 가다가 말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말 바꿔 탈 수 있는 곳. 그래서 말 바꿔 탈 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마패죠, 마패. 그래서 공문 전달, 공물 수송하는 게 역참제라는 도로
발달되고요. 봉수제, 국가 위급상황 전달. 그래서 연기,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그래서 하나 올라가면은, 2개 올라가면은, 3개 올라가면은 이제 미리 약속이 돼 있었겠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봉화가 4개 올라간다, 3개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봉수제가 되겠고요. 조은제는 각 지방에서 거둔 세금, 조세들을 배를 통해서 이제 한성으로 운반하는 거죠. 아무래도 대량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강이나 바닷길, 물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등용제도입니다. 교육기관에 설치하죠.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발달된 능력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했는데, 시험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고 경쟁률도 훨씬 더 셌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성균관 및 사부학당, 성균관 최고 교육기관이고요. 사부학당은 서울의 동서남 중앙, 북쪽에는 없었어요. 동서남 중앙 4군데 학교, 중등교육기가 만들어졌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되어집니다. 지방에 있는 공립 중등교육기관, 그리고 나중에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사립교육기관인 서원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교육, 그래서 기술교육은 각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해당 관청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어, 의학, 법학, 천문학 등을 이제 해당 관청들에서 이제 교육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무과, 잡과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와 좀 다른 점은 무과가 늘 상서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승과가 없어져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과는 문과를 선발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속과와 대과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문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과는 무관을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와 달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에서 아까 교육시켰듯이 해당 관청에서 이제 뽑게 되어져. 그래서 아까 외국어 같은 경우 역과라고 부르고 역과. 그래서 외국어 통역 담당하는 것을 역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법률, 율과, 법률 담당하는 것을 율과, 의술을 담당하는 것을 의과, 천문학 담당하는 음양과, 이러한 과거 시험들 이제 잡과가 시행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과거 시험도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양인 이상이면 응시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먹고 살만한 그런 양반 가문 아니면은 응시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또 응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교국가다 보니까 탐관오리 아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관리 아들이나 재혼한 여자의 자식이라든지 서얼, 이런 사람들은 응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도 음서라는 게 있어요. 음서가 있긴 한데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혜택을 받는 대상이 상당히 축소되어졌습니다. 이제 고려시대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들이 좀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선시대는 공신이나 2품 이상, 그러니까 받는 대상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비해서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면은 승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서도 결국에는 공부를 다시 해서 과거 시험을 봤다고 해요. 왜? 승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음서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능력 위주의 사회가 바로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한편에 천거도 있어요. 천거는 고위관리 등의 추천으로 관직에 등용. 자,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는 보는데 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답식으로 이렇게 왔다 해서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천거해서 추천으로 관직에 등용되는 건데, 이거는 근데 꼭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관직이 없었던 사람을 추천하기보다는 능력이 있는데 좀 밑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좀 높은 관직에 올려주고 이런 데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야에 있다가 추천돼가지고 관직에 나오는 사람도, 과거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주로 하급 관료 중에 이 천거를 통해서 높은 관직을 올려주는 그런 통로로 조금 이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의정부를 중심으로 6조, 그리고 승정원, 의금부, 춘추관 3사,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 그렇죠. 팔도가 설치되어지고 팔도에
관찰사, 수령들을 관리 감독하는 관찰사가 파견되어지고 모든 군현의 관리가 파견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완성되어진 통치 체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관리 등용 제도라든지 군사 제도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